아버지의 눈이 달라지신 건 작년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딸인 제가 용돈 봉투를 건네자 평소와 달리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직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릴 나이는 아니야.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 올해 43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72살, 퇴직하신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중소기업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셨지만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려워지며 퇴직금의 절반만 받고 나오셨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후에는 국민연금 12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들은 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옷은 낡아갔고 어머니의 약값은 늘어갔습니다. 저와 오빠는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도 내 아버지 모시면서 한 번도 도움 안 받았다. 내 자존심이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우리 남매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다 털었대. 이대로 가다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날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의 작은 광산촌에서 태어나셨어요. 6남매 중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의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내가 19에 처음 받은 월급이 3,000원이었어. 그걸 시골 부모님께 2,000원 보내고 1,000원으로 한 달을 버텼지. 아버지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셨어요. 된장찌개에 밥 말아 일주일 먹고 소주 한 병 사서 친구들이랑 나눠 마시면 그게 행복이었어. 그 시절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대학 보내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3세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30에 저를, 32에 오빠를 낳으셨어요. 내 엄마 만나고 사업 생각은 접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더 중요하더라고. 아버지는 중소기업 생산관리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임원까지 승진하진 못했지만 과장으로 35년을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가 많았지. 너희 둘 대학 보낼 생각하면 힘들어도 참았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는 늘 돈이 부족했지만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공부해서 너희는 나보다 나은 삶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와 오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오빠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대기업 IT 부서에 취직했고 저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셨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켰으면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야. 아버지의 은퇴는 계획보다 이른 2012년에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셨어요. 서류상으로는 명예퇴직이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지.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절반은 남은 주택대출 상환에 사용하셨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분식집을 차리는데 투자하셨어요. 환갑 넘어서도 놀고 먹을 순 없잖아. 분식집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보기와 배달을, 어머니는 요리를 맡으셨죠. 하루 매출 30만 원 정도면 월 500만 원, 여기서 재료비와 임대료 빼고 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까지 합치면 노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고 임대료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2년을 버티다 문을 닫으셨어요. 장사 접고 나니까 돈 들어올 구멍이 딱 하나네. 아버지의 국민연금 12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오래 사셔서 연금이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당뇨약과 고혈압 약값까지. 괜찮아. 우리 욕심 버리면 살만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국민연금으로는 두 분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와 오빠는 눈치껏 도움을 드리려 했어요. 명절마다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식료품을 한가득 사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받아주셨어요. 고맙다. 잘 키워서 이런 선물도 받네. 하지만 작년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자존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직 자식들한테 손 벌릴 처지는 아니야. 설날에 드린 용돈 봉투를 돌려주시고 사온 식료품도 대부분 저희에게 다시 들려보내셨습니다. 너희도 살림살이 빠듯할 텐데 부모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은 저희 형제의 월급이 이미 아버지 시절에 몇 배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빠는 IT 개발자로 700만 원, 저는 외국계 회사 과장으로 6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들여도 문제없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면 그동안 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에도 200만 원 나왔어요. 오빠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돈 다 쓰셨대. 앞으로 어머니 약값도 걱정이래. 그날 저녁 저희 남매는 긴급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 할 것 같아. 오빠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고민 끝에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오빠가 아버지를 만나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점심을 사드린다며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어요. 아버지, 사실 지연이랑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걱정?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있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평생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오빠는 결국 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시도는 제가 맡았어요.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달 조금씩 용돈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효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돈이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약값도 있고 나도 아직 국민연금 받아. 그 정도 약값은 감당할 수 있어.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효도하고 싶은 자식의 마음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어떡하지? 아버지가 완전 완강하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저희는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도움을 드리는 방법,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드리는 방법, 부모님 명의의 적금을 들어드리는 방법. 하지만 모든 시도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에 들켜버렸습니다. 누가 이 쌀 보냈어? 왜 갑자기 적금 통장이 생겼지? 결국 어머니가 저희에게 따로 전화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화나셨어.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머니, 하지만 생활이 빠듯하시잖아요. 괜찮다. 우리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어. 지금도 살 수 있어. 약값은요? 그건 어떻게든 되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취직하셨대. 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셨대. 야간 당직, 격일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2살의 아버지가 밤새 경비실에서 근무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오빠, 당장 아버지 모시고 와요. 그만두시라고 해요. 나도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 급하게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갑자기 경비원을?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돈이 좀 빠듯해졌어. 내 아버지가 알아서 구하신 거야.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내 아버지 성격 알잖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즉시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겨울밤이 깊어가는 시간, 초소 같은 경비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위험 있던 그 등이 이제는 왠지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너희는 왜 여기 왔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 밤새 근무를 하세요. 72이면 아직 건강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하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지? 자식한테 손 안 벌린다고 했잖아. 이건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싫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살 거야. 아버지. 그만 가거라. 여기 너희 아버지 없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돌아오는 길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고집을 어떻게 꺾지? 우리가 너무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아요. 생각 끝에 저희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는 너무 위험해요. 나도 말렸는데. 내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더라. 어머니 약가 때문이면 저희가 몰래라도 도와드릴게요. 그건 안 된다. 들키면 더 상처 받으실 거야. 고민 끝에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찾은 해결책은 가족 사업이었어요. 오빠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고문으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큰 일을 맡기지 않고 명목상의 직책으로요. 다음 주말 저희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쉬시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사실 오빠가 회사 운영하면서 조언자가 필요하대요. 무슨 조언? 오빠가 직접 설명할게요.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요즘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관리자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35년 동안 관리자로 일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니? 한 달에 몇 번만 조언해 주시면 돼요. 물론 고문료도 드릴게요. 돈? 네, 회사 고문으로 정식 등록해서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것도 너희 꼼수지? 역시 속이려 했다가는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저희는 걱정돼요. 밤샘 근무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다고요. 효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내 자존심까지 바뀌진 않아. 저희는 또 한 번 막힌 벽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꾸 자존심 얘기하시는데 그건 핑계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으신 거야. 오빠의 말에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고된 일을 선택하신 거죠.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요? 지금 어디 계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저는 즉시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쓰러지셨대. 다행히 아파트 주민이 빨리 발견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로와 저체온증이 원인입니다. 밤새 추운 경비실에 계시다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퇴원하겠다고 고집 부리셨습니다.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알아? 빨리 집에 가야 돼.
저희는 아버지 옆에서 번갈아가며 간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 아버지.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알아?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반만 맞아. 진짜 이유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야. 역시 오빠의 추측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했잖니. 이제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요즘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희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한 번도 내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어. 그게 내 자부심이었어. 아버지. 너희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난 행복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동안 내가 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 다르죠.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요즘은 자식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리하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가 흠칫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시면 어머니도 아파요.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저희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마침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어릴 때는 달랐거든. 부모가 자식 도움 받는 건 창피한 일이었어.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 효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흔적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생각해봤어. 네, 아버지. 너희 말도 일리가 있구나. 효도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제 마음이 설렜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첫째, 내가 완전히 무능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다오. 네. 둘째, 너희가 주는 돈은 용돈이라고 생각하게 해다오. 생활비나 부양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물론이에요, 아버지. 셋째, 너희 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로 주지 마라. 그럼 내가 더 마음 아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조금은 너희 도움을 받아볼게.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퇴원 후 저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오빠 부인, 저와 남편까지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눴어요.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오빠와 제가 한 달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둘째, 아버지는 경비원 일을 그만두시고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주 이틀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건강검진과 약값은 저희가 따로 보험에 가입해 해결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복지관에서 동년배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어요. 요즘 노인들이 카카오톡도 못하면 소외된대. 내가 그들 좀 도와주고 있어. 어머니는 약값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우리 가족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뵈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가끔은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어요. 지난 여름에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닷가를 거니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딘가 더 젊어 보였어요. 지연아, 이거 찍어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것 같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정말 효도하는구나 싶어.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자랐잖아요. 글쎄, 사실 내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존심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구나. 젊을 땐 내가 부모님을 모실 생각을 못했는데 늙으니 자식들이 나를 모시겠다고 하는구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그래. 세상이 바뀌었어. 근데 그게 꼭 나쁜 변화만은 아닌 것 같아.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 어머니 덕분에 내가 마음을 열었다. 아프고 나서 깨달았지. 내 고집 때문에 내 어머니까지 고생시킬 순 없다고.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딸.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0세 생일을 맞으셨고 복지관에서는 인기 강사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기초만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활용법까지 수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내가 요즘 유튜브도 배웠어. 다음에는 유튜버에 도전해 볼까? 아버지의 농담에 저희 가족 모두가 웃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약 덕분에 당뇨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요새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됐어. 저희 형제의 삶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커졌어요. 오빠는 요즘 아버지에게 사업 조언을 자주 구한답니다. 아버지가 경영 감각이 있으셔. 35년 관리자 경험이 헛되지 않아.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요리를 함께합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비법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엄청 좋아해요. 이제 저희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넉넉히 주실 수 있어서 좋아하세요. 내가 용돈 받은 거 다 손주들 준다. 이게 바로 돈의 선순환이지. 지난 설날 아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고맙다는 말 제대로 안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너희 도움을 거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래도 고집 부리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너희 말을 들었더라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주는 것만큼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도움을 주는 것만큼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오늘 가족 모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70세 아버지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고민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데 있는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찾은 행복의 비결이니까요.